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폭락전 가격으로 돌아오면 내 계좌도 원금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현물 투자자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계좌에는 손실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을 정확히 맞췄는데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고요. 오히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수록 회복해야 할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주 단순한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장기 믿음을 기대어 위험한 상품을 팔아놓고 시장이 무너진 뒤에야 규제를 꺼내든 판매사와 금융당국의 책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손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상품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투자자가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30% 오르면 내 수익은 60%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버리지 ETF가 약속하는 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쌓인 수익률의 2배가 아닙니다. 딱 하루 수익률의 2배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레버리지 ETF는 일반적으로 매일 목표 배율을 다시 맞추며 하루를 넘긴 성과는 기초자산 수익률의 단순한 2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질수록 차이는 더 심해집니다. 상품 이름에는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가 큼지막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사는 건 기업의 장기 성장을 2배로 누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일 초기화되는 하루짜리 방향성 베팅을 며칠씩 이어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잔인합니다. 삼성전자 현물과 레버리지 상품이 모두 100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 떨어지면 가격은 80이 됩니다. 2배 레버리지는 같은 날 40% 하락해 60이 됩니다. 다음날 삼성전자가 80에서 다시 100으로 돌아오려면 25%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2배 레버리지는 하루 수익률 50%를 반영합니다. 60에서 50%가 오르면 얼마가 될까요? 90입니다. 삼성전자는 출발점인 100을 완전히 회복했는데 레버리지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 10%입니다. 수수료와 추적 오차, 매매 비용은 아직 빼지도 않았는데 이렇습니다.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해도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에서 10% 올라 110이 됐다가 다음날 약 9.1% 떨어져 다시 100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물 투자자의 계좌는 원점입니다. 하지만 2배 레버리지는 첫날 20% 올라 120이 됩니다. 다음날에는 삼성전자의 하락률 2배인 약 18.2%가 적용됩니다. 120에서 18.2%가 빠지면 약 98.2가 남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 투자자만 약 1.8%를 잃은 겁니다. 한 번만 보면 작은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왕복이 되풀이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급등과 급락이 잦은 장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기회가 많은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좌가 조금씩 깎여나가기 가장 쉬운 시장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 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20%를 잃으면 원금으로 돌아가기 위해 25% 수익이 필요합니다. 40%를 잃으면 40%를 벌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돈에서 66.7%를 벌어야 합니다. 손실이 50%라면 원금 회복에 100% 수익이 필요하고요. 60%를 잃었다면 남은 자금으로 150%를 벌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평정심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반등해도 본전이 올 것 같아 추가 매수를 하고 다시 떨어지면 더 큰 금액을 넣게 됩니다. 하지만 손실률이 깊어질수록 물타기에 필요한 돈은 커지고 계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만 2배로 늘리지 않습니다. 원금으로 돌아가는 길도 몇 배나 가파르게 만듭니다. 이 구조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의 방식과 특히 잘 맞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은 보통 AI 반도체와 HBM, 메모리 업황의 장기 성장을 믿습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실적과 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현물은 그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사업 가치가 회복되면 주가가 돌아올 시간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매일 계좌를 다시 계산합니다. 투자자의 3년 전망이 맞아도 그 사이 큰 폭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상품의 가격 경로부터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믿는 사람에게 정작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 삼성전자 장기 레버리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다는 확신이 위험한 상품을 오래 보유할 이유로 바뀌는 순간 장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버티기 게임이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내 계좌만 흔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중 변동성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상품은 매일 목표한 2배 노출을 맞추기 위해 파생 상품과 현물의 비중을 조절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늘어난 자산 규모에 맞춰 추가 노출을 확보해야 하고
크게 떨어지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상승한 날에는 더 사고 하락한 날에는 더 파는 주문이 장 마감 무렵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외국계 알고리즘의 추세 추종과 헤지펀드의 차입 축소,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까지 겹치면 움직임은 더 거칠어집니다. 기업 실적은 하루 사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배경입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위험을 받아들이는 개인 상품이 아니라 쏠림이 커지면 시장 전체의 충격을 증폭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같은 넓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보다 위험이 더 집중됩니다. 지수에서는 한 기업의 악재를 다른 기업의 상승이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2배 상품은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실적, 외국인 수급, 고객 인증, 반도체 가격, 환율 변화에 노출이 몰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배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두 회사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단일 종목의 충격이 지수와 다른 ETF, 선물 시장으로 다시 번질 수 있습니다. 분산이 거의 없는 기초자산에 파생 상품으로 배율까지 높였는데 겉모습은 일반 ETF와 비슷합니다. 투자자는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 위험도 일반 주식과 비슷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포장 방식입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의 위험을 익숙한 ETF 외형 안에 감춘 채 너무 쉽게 사고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융당국도 결국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총 투자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소 예탁금도 3천만 원으로 높였고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를 중단했으며 모의거래 의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책임자들은 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자산의 20% 이상을 넣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왜 수많은 개인 계좌가 무너진 뒤에야 내렸을까요? 상품을 허용할 때는 투자자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거래대금이 폭증할 때는 시장 활성화라고 평가하고 폭락이 나오자 갑자기 위험 상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험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책임의 피입니다. 판매 과정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 수익률 2배라는 핵심 구조보다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라는 결과가 훨씬 강하게 보였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하루 만에 큰 수익을 거둔 사례가 광고처럼 퍼졌지만 변동성이 반복되면 기초자산이 회복해도 원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은 투자자가 직접 찾아봐야 했습니다. 교육 영상을 한번 틀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했다고 충분한 설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복잡한 파생결합 상품을 팔 때는 적합성 원칙과 손실 가능성을 따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거래하는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만 강조했습니다. 상품 설명서 어딘가에 위험 문구를 써놓았다고 투자자가 그 위험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닙니다. 쉬운 이름과 쉬운 거래 화면으로 팔았다면 위험도 같은 크기와 같은 언어로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와 판매사 탓만 하며 끝낼 수도 없습니다. 책임을 따지는 동안에도 내 계좌는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그걸 막아야 합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를 향해 탐욕이 과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믿었고 현물보다 조금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과 조급함을 매일 초기화되는 상품에 담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판단 실수는 인정하되 수치심 때문에 계좌를 숨기거나 본전을 위해 더 큰 위험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 손실은 의지로 버티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망보다 내 계좌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의 반등만 보고 복구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돌아오는지 그 매수세가 반도체 장비와 기판,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반도체만 쇼커버로 급등하고 후방 산업의 거래가 식는다면 장기 자금의 복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매수세가 장비와 전력 종목으로 번진다면 훨씬 건강한 회복입니다. 영상 후반에는 이런 자금 이동을 확인하면서 레버리지 비중을 어떻게 줄이고 현물과 현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계좌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셔야 합니다. 현물과 레버리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두 상품의 손익을 합쳐서 보지 마십시오. 현물은 기업의 장기 전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보유 기간과 변동성, 남은 현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평가 손실이 작고 전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면 무리한 추가 매수만 중단하고 시장이 안정되는지 확인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대출금과 생활자금이 들어갔다면 기업 분석보다 위험 축소가 우선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도 다음 급락을 버틸 현금이 없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평단가와 목표 수익률보다 레버리지 비중, 남은 현금,
추가 하락 시 강제 매도 가능성을 먼저 적어보셔야 합니다. 숫자로 적어보면 막연했던 공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타기는 평균 단가를 낮추지만 위험도 함께 키웁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에서 40% 손실이 난 상태라면 원금 회복에는 66.7%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같은 금액을 추가하면 표시되는 평균 단가는 내려갑니다. 겉으로는 계좌가 회복에 가까워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원금이 같은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다음날 기초자산이 다시 10% 떨어지면 2배 상품은 약 20%의 충격을 받습니다. 평균 단가는 낮아져도 손실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타기가 유효하려면 상품 구조가 정상이고 장기 보유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추가 하락을 견딜 현금도 충분해야 합니다. 매일 초기화되는 고변동성 상품에 감정적으로 돈을 더 넣는 행동은 복구 전략이 아니라 손실 규모를 키우는 재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가 자금 투입부터 잠시 멈추십시오. 계좌가 손실 상태라고 해서 오늘 반드시 결정을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이체와 예약 매수를 끄고 신용과 대출을 더 늘리지 말고 최소한 다음 변동성에도 버틸 현금을 분리해 두십시오. 생활비와 세금, 대출 상환금은 투자 자금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반등이 와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본전을 기대하며 버티고 다시 떨어지면 강제로 팔게 됩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 반등해서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현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할 여유입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도 전량 회복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본전 가격을 하나의 출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평단가를 알지 못하고 그 가격까지 반드시 돌아와 줄 의무도 없습니다. 반등해서 거래량이 줄거나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더 개선되면 두 번째 비중을 조정하고 장기 자금의 복귀가 확인될 때 남은 물량을 다시 판단하는 식으로 출구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량 본전 아니면 전량 손실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10%라도 위험을 줄이면 다음 급락에서 강제 매도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판단은 수정할 시간은 늘어납니다. 손실 확정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 계좌의 생존력을 조금씩 회복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일부를 삼성전자 현물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 성장은 믿지만 매일 초기화되는 구조가 부담스럽다면 방향은 유지하되 상품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현물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급등락이 반복될 때 음의 복리로 경로가 훼손되는 문제는 줄어듭니다. 강제 청산 위험도 레버리지보다 낮고 기다릴 시간도 길어집니다. 다만 손실이 큰 레버리지를 한꺼번에 현물로 바꾸면 매도 시점과 재매수 시점 사이에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에서 일부씩 바꾸고 현물 비중 역시 계좌 전체에서 과도하지 않게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기업을 믿는 것과 한 종목에 계좌를 몰아넣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품을 바꾼다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상품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단위의 명확한 방향성 전략이 있고 손실 제한선과 청산 시점이 정해져 있으며 전체 계좌에서 매우 작은 비중으로 사용한다면 전술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단기 도구를 장기 신앙으로 바꾸는 순간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오른다는 이유로 종료 시점 없이 보유하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하고 생활자금까지 넣는다면 상품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수익 목표보다 최대 손실액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며칠 안에 정리할지, 계좌의 몇 %까지만 허용할지, 추가 매수를 금지할 조건은 무엇인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조차 적지 못한다면 레버리지를 살 준비가 된 게 아니라 그저 상승을 바라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시장 회복과 내 계좌 회복도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20% 반등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내 레버리지 계좌가 본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입 시점과 추가 매수 횟수, 보유 기간, 상품의 추적 오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의 수익 인증이나 삼성전자 현물 차트를 보고 내 출구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상품의 기준 가격과 누적 손실, 현물 대비 회복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이전 고점을 회복했는데 상품이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보면 음의 복리가 실제 계좌에서 어느 정도 작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났다는 뉴스만으로 내 계좌까지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뉴스의 반등률보다 내 상품의 구조와 내 계좌의 숫자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장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 원달러 환율, 반도체 후방 종목의 거래 대금까지 계속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대형 반도체의 외국인 수급 변화부터
장비와 기판, 전력 인프라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순간, 그리고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를 종목을 찍어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이 쇼커버에 그치는지 장기 자금의 복귀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연결고리를 확인해드립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줄인 시점과 현물로 전환한 뒤 다시 시장을 볼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총 자산의 20% 제한과 최소 예탁금 3천만 원은 과도한 쏠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3천만 원 있다고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투자자가 주문을 넣기 전에 자신의 보유 기간을 입력하고 동일한 주가 경로에서 현물과 레버리지의 예상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강제로 확인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상품 화면에는 하루 2배라는 문구만 넣을 것이 아니라 기초 자산이 원점으로 돌아와도 손실이 남을 수 있다는 실제 계산을 같은 크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판매사에는 고객의 레버리지 총 노출을 확인할 책임을 지우고 당국은 상품 출시 전 시장 충격과 장마감 리밸런싱 규모를 검증해야 합니다. 규제는 개인의 선택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는 알고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면 레버리지 규제는 과도했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한 투자자는 계속 보유했으면 더 벌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위험 관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맸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안전벨트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등에 성공했다는 사실도 감당할 수 없는 비중과 구조가 옳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살아남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변동성을 맞으면 계좌가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복구한 경험이 위험한 습관을 강화하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번 손실에서 남겨야 할 교훈은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틀려도 살아남으려면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들고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고 모든 금융상품이 좋은 장기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은 기업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매일 내 계좌를 다시 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100에서 8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이 됐을 때 현물은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2배 레버리지는 90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계산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추가 물타기를 멈추고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을 분리하고 반등에서는 출구를 나누며 필요하다면 일부를 현물과 현금으로 바꿔 계좌의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수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손실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자금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